예, 기업의 자원에 가서 계속 얘기할게요. 창업하는 그 사람이나 어떤 창업하는 회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산업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산업이론이라는 그 경영학파가있고요. 산업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자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관련돼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정도가 뭐냐,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게 희소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모방이 불가능하냐, 그다음에 대체가 불가능하냐, 그다음에 그게 조직화되어 있느냐.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 관련돼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약간의 진단 부분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해서 나름대로 한 단계를 거쳐서 진단 회사들이 코로나를 진단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데가 코로나가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공장 자체가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아마도 이런 몇 가지 회사들이 경쟁력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반영이 아직도 안 돼서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 모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모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 자체가 백신 약자도 좀 모방이 어렵겠지만 공장으로 대량으로 몇억 개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캐퍼시티를 가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된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대체도 불가능하고 모방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결국 경쟁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이 약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만약 5만 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뭐 우리나라 어떤 회사들은 3만 원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주문을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 불가능하는 부분은 그게 디자인 같은 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 같은 게 걸려서 어려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수조 원의 돈이 미리 준비돼 가지고 상당 기간의 공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게 어느 것이 되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적 자원, 재무 자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의 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규모보다는 그 아이디어라든지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기간에 특정한 회사가 확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미디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뭐 유튜브 같은 그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 자체가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지금은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구글이 가져갔나요? 그 회사가 살 때는 저게 뭐 과연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했는데는 광고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리는 광고들만 하더라도 해마다 뭐 수십조를 아마 창출하지 않겠어요? 그런 등등의 부분들도 보면은 기존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의 수익 창출 구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에 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서 그게 뭐 비슷하게 여러분 PPT 한 90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경쟁 관련되는 산업들 얘기했었고요. 수요자 공급자까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동차를 만들 때 또는 그냥 대량 생산 여부가 굉장히 큰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낮아진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의 경제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만드는데 만 3천만 원 파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윈도우 같은 걸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 때 1조가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개 더 만들 때마다 기본으로 50%의 원재료가 추가되었는데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건 뭐예요? 하나 딱 만들 1조야. 첫 하나 만들 1조야. 두 번째 만들 때는 거의 0.1센트야. 그 비용이 중간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나면 처음에 만드는 데는 2천억이야.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 받는 비용, 약간의 호스팅 비용 정도 그냥
우리나라 돈 몇백 원 정도 들어가면 나오면은 그 나머지 두 카피, 세 카피, 100만 카피, 한 카피 자체가 단가 자체가 거의 제로이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이후의 그런 그 성과물들 같은 경우는 원가 자체의 개념이 거의 없기도 해요. 바꿔 얘기하면 수익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토탈리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업과 관련된 경쟁 전략 같은 부분은 대부분의 경쟁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전략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초기 이제 창업과 관련 부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초기에 시장을 진입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는 창업 가부터 많이들 따지는 이유가 네가 만약에 그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누가 사갈 거냐. 네가 기존의 고객이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을 끌어달릴 수 있는 네가 어트랙션 포인트가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느냐 여부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이유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기존의 재벌들이다 이런 쪽에는 기존의 고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고객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어떤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원가를 낮추는 원가 차별화 전략을 많이 했거든요. 원가를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는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반면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반면에 굉장히 소품종 다량 그런 생산하는 그런 체계가 많고 자라 같은 경우가 자라라는 그 의료회사 같은 경우 세계적인 의료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라라는 이태리 본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는 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제 지역화를 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소비자에 맞는 사람 특성을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요. 아 요즘 이런 색깔을 많이 좋아한다. 이런 취향이다. 그 취향에 맞게 디자인들이 계속 디자인하고 그 지역에 맞게 생산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해 다품종 소량 생산해가지고 적시 뿌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자라 같은 경우는 의료회사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장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창업 기업들을 자문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멘토를 할 때 초기 창업 기업들은 어떻게 시장을 진입해야 될지 등등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생존에 관한 거죠. 결국에는 아이템, 결국에는 뭐 사람, 그다음에 자본 중에서 이 자본 부분에 관해서 그다음에 시장 부분인데 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돈만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되고 돈만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아이템 자체가 생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 창업가들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초기 창업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뭐 시니어 창업이라든지 어쩌면 노년 창업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해요. 초기 창업들 창업한 이후에 5년 이내의 기업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몇몇의 학생들이 쓰고 있어요. 뭐 기존에 그 사람들이 경험이 중요한지 자금이 중요한지. 그래서 경험이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이라는 게 무슨 경험을 얘기하는지. 특히 청년 창업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지, 부모님의 유업을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옆에서 도와서 시켜본 적이 있는지, 가족 중에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또 기타 마케팅 하는 경험이 있는지. 최근에는 어떤 요인을 좀 제가 넣으라 그랬냐면요, 신정보화 도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지,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지, 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SNS 같은 게 자유로운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와 직접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지 등등의 역량도 중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요인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플로우라는 개념도 많이 플로우, 몰입이라고 하는데 창업하는 몰입들이 있죠. 뭐니 하더라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사업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네가 성공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열정 플러스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몰입이었어요. 난 이거 정말 즐겼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협업이에요.
나는 굉장히 내 친구들하고 같이 즐겼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약해요. 그냥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팀워크 속에서 즐겼다. 사실은 이제 즐기는 만큼 노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즐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젊은 창업인이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즐기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도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창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에 왜 사업계획서 쓰느냐, 사업계획서의 목적, 결국에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차입을 하기 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필요하고 내부 학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외부의 자원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필요한 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사업 아이템은 뭐냐?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은 뭐냐?에 관련 정확한 이해들. 이 아이템의 시장은 뭐냐? 아이템의 큰 산업 트렌드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뜨는 사업인지 어떤 산업인지. 그래서 이 아이템에 관한 분석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누가 운영을 할 건지. 사업의 창업자는 누구고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고 핵심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사업이 미래 전망은 어때요? 수익, 향후 3년간에 향후 5년간의 수익 관련된 것들, 비용 관련된 구조들,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관한 면밀한 계획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고 그걸 외부에 보여주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바람직한 사업 계획서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설명 좀 했고 또 여러분 PPT 자료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사업 계획서를 설명하거나 강의할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자금의 조달과 관리 부분에서는 차입과 투자의 장단점과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라고 설명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엔젤과 벤처캐피탈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조직과 관련해서도 벤처기업이 조직 특성, 그 다음에 핵심 자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뭐냐, 스탁옵션 같은 거 얘기를 했던 거요. 등등의 관련 부분 했어요. 그 다음 마케팅 같은 경우에서 시장 세분화라든지 고객 세분화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얘기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학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았지만 이렇게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돼서 이론과 실무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쭉 한 학기 했고요. 그래서 창업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들, 환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에 관한 것들, 자원에 관한 것들, 전략에 관한 것들 등등에 관해서 저희가 쭉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책을 본다든지 또는 이 PPT를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는 제가 담당한 여러 과목이 우리 학교 내에서 열릴 건데요. 저는 이제 논문 작성법, 논문을 토픽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논문을 또 전개를 하고 어떻게 모형을 잡고 하는 등등 관련된 논문 작성법을 다음 학기 강의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또 한 과목은 자산관리론 또는 부자학개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1월이나 등등에 또 여러분들 공개를 될 예정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강의와 관련돼서 강의 평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강의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교 강의 평가는 5점 척도가 아니라 7점 척도예요. 그래서 1, 2, 3, 4, 5가 아니라 옆으로 좀 더 당기면 7점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강의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고 저도 괴롭혀가지고 만나서 직접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강의를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아마 방학인데요. 코로나가 특히나 이번 겨울에 굉장히 극심하게 또 유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막바지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도 상당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 겨울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건강적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특히 잘 하시고요.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중간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또 질문할 사항들이 있거나 또 논문이나 기타 또 상담할 게 있으면은 학교에 찾아오거나 저랑 상담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4학기 맞이하거나 이제 내년에 가을에 졸업하는 사람들 등등은 아마 12월에 논문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조교를 통해서 전체 학생들이 공지될 건데 1, 2학기생 말고 4학기생 이후부터는 아마 논문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논문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 좀 하시고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또 상의하시고 발표할 기회를 가질 때 좋은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호 세미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